안녕하세요. 정우석입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가 아니고, 오늘은 이제 영상이 있으니까요. 유튜브를 녹음할 건데, 지금 라이브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가 와이파이가 안 돼서 일단 녹화해서 만약 이걸 보시면 녹화된 걸 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두 분을 초대했고요. 원래 단골이었던 우리 이한희 교수님은 오늘 갑작스럽게 이사 때문에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먼저 저 보시는 쪽에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이쪽분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팟캐스트 원년 멤버죠. 오윤희 과장입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윤희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출연하셨는데 네.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서 오늘 또 많은 자료를 준비했는데 미래에셋대우증권 IWC의 박소영 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소영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얼굴을 보여드렸는데 네. 이제 워낙 주변이 지저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미래에셋대우 빌딩 여의도 사업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공간에서 여기가 보니까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좀 돈 좀 있는 분들이 오셔갖고 상담하는 그런 공간인 것 같은데. 예전에 임원분들 회의도 많이 했었고요. VIP 분들 오시면 접대하는 접견실입니다. 일단 그래서 약간의 낯선 공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혹시 이게 밤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밤에 녹음하는 게 아닌데, 햇빛이 강해갖고 지금 가둬놨고요. 지금 시간이 한 11시경, 지금 방송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잠깐 바로 들어가지 말고, 일단 최근에 어땠어요? 시장이 어땠냐고. 내가 물어보면 시장이지 내가 뭘 물어보겠어요, 내가. 시장은 저는 11월 달에 상승을 했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말씀드렸고, 그게 실패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12월 FMC 때, 까지는 조금 지켜보자 이런 쪽이었는데 그게 현실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우려스럽긴 한데 그래도 어제 밤에 많이 빠졌었는데 많이 회복했잖아요. 어제 많이 빠졌다가 보합권 아니에요? 보합권? 그렇죠. 보합까지. 결국은 이리가나 저리가나 시장 금리가 시장에 큰 화두를 던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금리가 뭘 던진다고요? 하두? 뭘 던져, 뭘? 금리에 따라서 시장이 밴다운이 있을 것 같고 주인공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일단은 미중 간의 무역 이제 분쟁에 대한 휴전 있잖아요. 트루스, 타임아웃이 엄청나게 많은 단어가 나왔는데, 그건 어제 화웨이 사건으로. 근데 다시 원점으로? 결국은 이제 사장님들이 대통령하고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시장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해줘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런다면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격은 있었으나, 어떤 시장에 계속해서 끌고 나가기 위한 모멘텀으로서는, 결국 FMC를 앞두고 금리가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무역 분쟁이 있잖아요. 말 잘 들으면 새해가 되면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붙이는 거고, 그렇죠. 말을 안 들으면 10이 아니고 25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거 중국이 절대 좋은 게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역 분쟁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트럼프에 말리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약간 찝찝한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좀 상황을 봐야겠지만 상당히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금리가 사실 12월 달에 안 하는 건 아니죠? 하겠죠. 100%?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내년에 대한 코멘트에서 어떤 시장이 힌트를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내년에 대한 금리 인상 횟수가 준다든지 이런 거요? 아니면 가속화 된다든지 아니면 좀 천천히 한다든지 이런 속도 조절하는 문제 이런 데서 힌트를 좀 얻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원래 내년도 금리 인상이 4번이었습니다. 예상이. 많게는. 정말 많았죠. 많게는 4번이었는데 지금 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한 두세 차례 정도? 결국은 이제 유가가 이런저런 사연이 있겠지만 어떤 모멘텀 쪽으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증상으로 파급차게 본다면 유가가 좀 올라와 줘야지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빌미가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부터 유가가 계속 지하 몇 층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기름값 싸니까 좋긴 한데 이렇게 되면 금리를 올릴 수 있을 만한 동력을 찾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유가를 어떤 잣대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온다? 그럼 금리를 좀 속도를 붙일 수도 있겠네? 이렇게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파월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우리
오 과장한테는 정말 간단한 뭐 질문했고 약간 우리 부장님은 또 수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따위 질문은 뭐 되지도 않는 거고 사실 뭐 지금 이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 따져가면서 지금 뭐 이게 역전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장단기 금리가. 근데 그럴 때마다 금리 이게 역전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럴 때마다 리세션이 들어갔다는 얘기 하잖아요. 맞아요. 실제 그 좀 아세요? 혹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일단은 전문 영역입니까? 금리는 경기를 반영하는 가장 큰 함수가 되는 건데 이 경기를 반영할 때 우리가 보통 기준금리를 올리네 내리네 하는 거는 짧은 금리, 단기 금리를 말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금리를 볼 때는 장기 금리랑 단기 금리 시장이 따로 있다고 보셔야 돼요. 보통 1년 이하가 초단기 내지는 기준금리가 가장 짧은 단기고요. 그다음에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그 국채금리를 많이 보고 정말 장기금리는 10년,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30년 국채 이런 것들도 많이 보고 있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도 길게 빌려줄 때 금리를 아무래도 더 많이 받죠. 왜냐하면 그렇죠. 내가 되게 친한 친구지만 나한테 1억을 빌려달라고 할 때 하루 만에 갚겠다는 사람이랑 5년 있다 갚겠다는 사람이랑 리스크가 다르잖아요. 리스크 진짜 대박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높은 게 이제 정상적인 시장인 건데 그렇게 가다가 얘네가 폭이 그리고 우리 보통 스프레드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 각각의 그 순서가 정배열로 되어 있다가 폭이 좁아지기 시작을 할 때 스프레드가 좁아졌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3년물, 5년물 금리가 역전되고 해서 며칠 전에 급락이 있었죠. 그게 원래 정상적인 시장에서는 5년물이 3년물보다 높아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되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또 그렇게 되는 거를 보통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할 때 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2년물 금리랑 10년물 금리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가지고 얘기해요. 아직까지는 그거는 역전되거나 이런 거는 오지 않았고요. 근데 폭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붙었잖아요. 지금. 매번 매일매일 이제 진행이 될 때마다 좀 빠르게 좁아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까 얘기한 게 일단 단기 금리, 장기 금리 말씀드렸는데 단기 금리는 현재 시장의 분위기를 반영한 숫자다 생각하시면 좋고 장기 금리는 미래 경기의 움직임을 반영해주는 어떤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 금리가 하락 전환할 거다라고 보는 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둔화되고 피크를 좀 지나고 있다라는 판단의 지표로 봐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년, 5년 국채 그렇게 했다가 잠깐 시장에 충격이 있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로 덮었다가 열어뒀다가 장이 이제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2년물과 10년물이 어떤 폭을 가지고 유지를 할 건지를 잘 살펴보는 게 우리가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주식의 비중을 관리할 때 그거의 지표로 삼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잠깐 전망한다 그러면 진짜 붙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있죠.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은데 사실은 증시도 미래를 되게 선반영하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빵이라고 했던 그런 경기 성장주들 주식을 보면 되게 급하게 올라왔다가 실적을 발표하더라도 실적이 뭐 이렇게 무너지거나 깨지거나 없어요. 근데 주가는 좀 사실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는 주식 시장에서는 성장을 한다는 거는 계속 플러스가 나기는 나는데 작년 대비 그 전년도 대비 1년간의 성장률, 퍼센트를 좀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유지가 되려면 사실 이 성장이 시간적으로 계속 뒤로 갈수록 이게 사실 복리처럼 성장률이 유지가 되려면 성장폭은 되게 계속 절대 숫자는 되게 커져야 되는 거예요. 작년 대비 30% 성장이다 그러면 점수가 낮은 사람들은 금방 30% 업이 되겠지만 그죠? 많이 성장이 돼 있는 사람이 성장을 30% 하려고 하면 굉장히 버겁게 많이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기술주들을 보면 성장이 되고 있고 운영이 되고 있지만 성장폭이 작년만큼은 안 나오고 그 전년도만큼도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장률이 둔화된 거지 이게 하락 전환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성장률이 둔화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땡겨 갖고 와서 그걸 먼저 하락 전환을 반영시키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사실은 조금 먼저 머리를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우리는 분산 투자 이학년 교수님도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주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성장주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필수 소비재들 섹터 그리고 최근에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고배당 관련된 펀드나 고배당 관련된 ETF가 이런 조금 국면이 전환되는 시점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기사가 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뭐 동의하세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최근 배당, 물론 날이 좀 추워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당에 대한 투자가 많이 화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배당이란 건 좋은 거잖아요. 배당 봐서 나쁘다는 사람 없으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모멘텀 찾는 것 같고요. 그런다면 미국 주식이야말로 매일 나오잖아요. 배당이 매일 나오죠. 그 실제 제공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 부분도 또 우리 박수영 부장님께서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좀 설명을. 그러니까 뭐 근데 그 배당이야 뭐 이제 상품화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막 왜냐 배당은 늘 나와요. 배당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나오는데 글쎄요 일반인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해서 하긴 쉽지 않죠. 그래서 일단은 상품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부장님께서 나중에 좀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 지금 원래 우리 오 과장께서는 배당주 그런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아 저요? 네. 저는 이제 주 전공이 이제 지옥에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요즘 그게 잘 맞아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장 상황이? 뭐 어떤 상황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업앤다운인 주식들, 성장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지금 타이밍상 매매에도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니잖아요, 지금 솔직한. 네, 저는 11월 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11월 초에 성공했다면 시장이 전환됐다면 지르면 되죠. 쉬운 말로 지르면 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했던 말은 일단 계속해서 12월 FOMC 때까지는 지켜봐야 된다. 시장의 중심은 계속 금리가 끌고 갈 거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답답해하죠. 12월 FOMC가 언제인지 아냐 막 이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답답해, 진짜. 아니 그냥 돈 가만히 있는 게 뭐가 급하세요 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저점으로 많이 느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진짜. 그래서 미국 금리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보다도 내년도 코멘트를 보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 이게 사실 그 답답합니다. 저희가 이제 고작해봐 이런 시스템 하나 만드는데 한 20분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좀 이렇게 빨리 될 것 같은데 되게 뭐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이것도 지금 막 해야 되고 뭐 지금 마이크도 부족하고 했으면도 뭔가 했는데 땀도 흘렸는데 얻은 게 별로 없는 이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우리 이게 특징이죠, 오 과장에. 근데 어쨌거나 제가 여기서 한번 급증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일단은 그냥 제가 통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우 지수를 갖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최근 100년 동안에 12월 한 달 동안에 주가 상승이 한 1.5% 이상 있었죠. 마찬가지 50년도, 최근 20년도 1% 중반대 상승이 있었거든요. 12월만 보면. 산타렐리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우리 오 과장님부터. 금리 하지 말고.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네. 예스 오너요? 예스. 예스? 근데 기간은 후반부터. 네. 후반부터? 네. 기간은 후반부터. 산타니까. 산타니까. 진짜. 산타, 지나고 며칠 남았어, 영업일이. 그러면 하여간, 있을 것 같다. 하여간 있을 것 같다. 네. 있을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우리 부장님은? 네. 산타렐리 있을 것 같다, 없을 것 같다. 결론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12월에 FOMC에서는 금리를 아까 오른다, 거의 오를 것 같다. 거의 오르겠죠. 시장에서도 거의 오르는 게 거의 기존 반영하고 있죠. 사실이고. 알고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금리고 주가고 다 반영은 이미 끝난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년에 처음 몇 달 전만 해도 4번 정도 인상을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최근 들어서 주가도 많이 휘청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사실 볼 때는 유가가 많이 급락한 게 금리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유가가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할 때 유가가 엄청나게 영향을 주잖아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거나 이제 하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경기를 계속 좀 끌어올리는 역할들이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 금리를 자신 있게 막 1년에 4번 이상씩 열심히 올릴 수 있다. 연준이 그런 결정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모론 같은 것도 있었잖아요. 자꾸 그 유가에 관련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거 사실 유가를 끌어내리고 싶어 하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게 경제, 미국 경제를 잘 유지시키고 주가를 부양하고 네. 이런 경제 쪽에 이제 특화가 돼 있는 대통령인데 미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고 나스닥 다우 다 안 좋으니까 이거를 지탱하려면 연준에서 금리를 팍팍팍 올리는 거를 조금 천천히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 제어하는 데 있어서 물가 상승률이 많이 오르는 거를 제어를 시키면 가능하니까 이란에도 러시아에도 계속 제재를 직간접적으로 하면서 유가가 내려가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계속 심하게 못 가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환경 조성을 제거를 하게 되는 거죠. 또 그런 모습들이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횟수나 이런 예상이 줄어들면 증시에는 좀 중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보면 생각나는 건데, 중국에는 지금 물가를 영향 미치는 게 돼지고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돼지고기 많이 먹어요. 돼지고기 워낙 많이 먹어서, 돼지고기 워낙 많이 먹습니다. 이게 사실 여담이지만, 전 세계에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우리나라 소고기인가요? 우리나라는 한우. 닭고기? 닭고기도 많이 먹는데 치킨.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을 많이 먹는다 생각하는데 이 돼지 고기를 워낙 많이 드셔갖고 사실 이제 이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원래 안 먹잖아요. 네. 안 먹는데 혹시 이제 제가 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 가서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내 돼지고기 먹는 게 뭐가 대수냐 하면서 드시고 계시는데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 사람들이. 네, 왜 기분 나빠냐면 돼지고기를 그냥 안 먹는 게 아니고 굉장히 더러운 동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일단 막 온갖 병을 옮기고 이미 거기서는 구제역이라는 걸 이미 예상할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돼지가 계속 안 좋은 병을 옮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저분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괜히 막 드시지 마세요. 저는 이제 있어봐서 알잖아요. 네. 잠깐 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돼지고기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 물가를 잡아서 물가 상승률을 저지시킨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게 물가를 많이 올리는 요인이니까 만약에 유가가 아니고 다른 거였다면 다른 것도 내릴 수 있었겠죠. 그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가장 효과적인 키가 되는 거죠. 유가가. 그래서 유가가 거의 10월 한 달 동안 급락했잖아요. 고점 대비하면 33% 조금 넘게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의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만에? 됐고요. 네. 선물 만약에 해외 선물로 매도를 쳤으면 큰 돈을 벌었겠죠. 이제 우리 상품도 전문가시니까 지금은 안정돼 있잖아요. 상품. 지금은 유가를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론 음모론이긴 하지만 트럼프가 진짜 쥐락펴락할 수도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다면 트럼프가 갑자기 마음 바뀌어가지고 야 올리자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하다면 충분히 수익할 수 있겠지만 트럼프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도 모를 수 있어요. 본인을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수도 있죠. 네. 난지 몰랐다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래서 유가 쪽은 좀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채권은 아무래도 계속 금리 이야기 나오고 그럼 금리에 맞물린 게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도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채권이요, 부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해외식 보유 현황에 보면 메타 결제원 상에서 물론 그게 개인의 전체 물량이냐라고 하면 그건 아닐 수 있죠. 기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5위 정도의 지금 채권 ETF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현명한 그럴 거라고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럴 거라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채권이 지금 그게 한 5위인데 우리 대한민국에서 채권을 이렇게 그게 지금 수익률은 재미없어요. 시장보다 덜 빠졌지만. 근데 하여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누가 갖고 있는 거지? 근데 항상 상승하는 중에는 5위권이 없었잖아요. 시장이 상승할 때, 미국 증시가 좋았을 때. 이게 하반기 때 급속도로 들어왔어요, 물량이. 보시면 나와요, 그냥. 지금 볼 때는 거의 스마트 머니의 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증시가 좋았을 때 이 채권 ETF의 수익률이 좋았을 리가 없잖아요. 증시하고 채권의 수익률은 서로 반대니까. 근데 상당 부분이 들어와서 5위권에 들어왔다는 거는 기관 자금이 그래도 꽤 있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럼 그 기관의 어떤 그런 마음, 그런 약간의 어떤 왜 들어왔는지에 대한 부분 대충 감이 오시죠? 제가 설명을 한번 좀 쉽게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그 일반인들 중에서는 채권의 가격과 금리에 대한 관계가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원래
수석하신 분들이 이렇게 어렵게 아니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근데 수석하신 분들이 이걸 또 쉽게 풀어내는 게 또 능력이죠. 나하고 오과장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이해하기 힘들어 사실. 천천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그냥 우리가 그냥 개인 간에 돈 빌려주고 뭐 이런 걸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친구하고 거래를 하는데 제가 10,000원을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장금리가 5%예요. 그럼 10,000원을 발행하는데 내가 1년 동안 5% 이자를 준다고 하고 이제 빌려준 거죠. 그래서 5% 이자일 때 10,000원을 발행했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시장금리가 3%로 빠진 거예요. 채권은 발행이 돼 있죠. 네, 돼 있죠. 그러면 5% 쿠폰 찍힌 건 1년 동안 5% 이자를 받는 게 유효한 사람이 나는 채권 소유자예요. 유효한 사람인데. 네, 그 채권 소유자인데 시장이 3%로 빠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또 채권에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발행하는 3%짜리 채권을 10,000원 주고 사면 수익률이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11개월이 남은 거죠. 저는 한 달 전에 갖고 있었으니까. 그럼 11개월 남은 이 채권을 이 사람이 사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좀 싸게 사겠네. 어쨌거나. 좀 비싸게 사야죠. 프리미엄이 주고 사야죠. 왜냐면 5%짜리니까. 여기는 5%라고 찍혀 있는 건데 맞아. 가져가고 만기가 11개월이긴 하지만 5%를 받을 수 있죠. 연율로. 그렇죠. 그 대신 시장에서 10,000원짜리 사면 3% 주는 거 대신 사니까 10,000원보다는 가격을 조금 더 줘야 주고.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금리가 아까 5에서 3이 됐다는 거는 시장금리가 내렸죠. 내렸죠. 근데 채권 가격이 아까 10,000원에서 뭐 1,100원이든 200원이든 오르죠. 그러니까 금리가 내려갈 때는 채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듣고 보니까. 네. 투상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 이거 외우기 힘들었던 거. 거기다가 한층만 더 내려갈게요. 똑같이 5%일 때 하나는 1년짜리 채권을 발행했고요. 또 한 개는 10년짜리를 발행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시장금리가 3으로 빠졌어요. 그러면은 본부장님은 5%짜리 발행한 기발행물을 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하고 거래하고 싶어 하는데 10년짜리 사실 거예요? 1년짜리 사실 거예요? 1년짜리 사야죠. 시장이 3으로 내려왔다니까요. 시장이 계속 10년짜리? 긴 걸 사야죠. 네. 시장이 3으로 내려갔고 앞으로도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10년 동안 5가 확정돼서 찍혀있는 이게 더 값이 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채권의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움직일 때 가격 차이가 더 커지는 거죠. 네, 다시 얘기하면 채권이 10년짜리가 5%였는데 요거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얘 10,000원인데 본부장님이 이거하고 그 다음에 1년짜리 사실 때 얘는 나 이거 1,500원 주고 살게 라고 얘기하지만 1년짜리는 그냥 1년 있다가 만기 되면 5%의 의미는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좀 더 싸게 1,100원에 사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거다 예상을 하면 채권이 내가 산 거보다 비싸지겠구나. 그럼 채권에 사야 되는 거는 동의.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채권 사려고 했는데 채권의 종류가 만기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하죠. 하루짜리, 1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근데 지속적으로 금리가 내릴 거다 생각하면 우리는 뭘 사야 되냐면 만기가 긴 거를 사야 돼요. 근데 이거는 금리가 하락한다고 생각할 때, 장기 금리가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장기 채권을 살 때 가격이 올라가는 게 폭이 커져요. 거꾸로.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내 거는 10,000원 주고 산 게 되게 헐값이 돼버리는 거죠. 헐값되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주식으로 치면 변동성이 굉장히 등락이 심한 종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투자하고 싶다. 금리가 내려갈 것 같긴 한데 혹시 오를까봐 확신이 덜 선다. 그럴 때는 채권을 사더라도 변동성이 큰 게 싫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는 만기를 줄여서 짧은 거. 5년짜리 사거나 2년짜리 사거나. 그러니까 사실 채권 만기가 짧은 거는요. 금리의 영향의 가격 변동 별로 안 받아요. 금방 끝날 거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면 제가 그때 지난 시간에 채권 ETF 종류에 대해서 이제 좀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제가 좀 늦게 올려서 어제 그제 올렸잖아요. 그래서 그 IEF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표적인 ETF예요. 그 ETF는 iShares 거기 이제 운용해서 운영하는 건데 만기가 미국 국채를
7년에서 10년 되는 거를 섞어가지고 ETF에 추정하게끔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국채 ETF를 샀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두 가지죠. 채권이니까. 이자가 반영이 되는데 내가 원래 채권을 R로 샀으면 이자를 뭐 먼슬리든 쿼터든 받겠죠. 근데 우리는 ETF를 샀잖아요. 근데 이 채권 이자 받는 게 이 ETF의 가격에 녹아 있거나 분배금이 나오거나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사실 이자 받으려고 채권 ETF 사는 전략은 크게는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금리가 내려간다고 생각했을 때 주식처럼 채권을 싸게 사서 채권을 비싸게 파는 전략을 하고 싶을 때 ETF를 들어가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변동성에 투자하는 거는 만기가 긴 거다. 그래서 IEF가 그런 효과를 주고 있는데 아까 그 5위권에 채권 ETF가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IEF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그건 장기물이고 뭐 3년에서 7년 되는 거는 IEI라는 것도 있고, 뭐 SHV라는 ETF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는 1년이나 이하의 단기물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추종을 할 수가 있죠. 우리 확실히 수석은 다릅니다. 수석이 확실히 아니 달라요. 그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너무 많이 하면 그죠? 어쩌다 한번 띄워줘야지 너무 많이 하면 식상해요. 아니 수석 아닌 사람들이 세상 천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치면 전체적인 어떤 채권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신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3개 종목, 근데 그 외에도 되게 많죠. ETF, 채권 ETF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것만 알아도 우리 투자하는데 별로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을까요? 그렇죠. 시장 금리에 베팅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니까 국채가 연동된 아까 말씀드린 단기 3년, 5년, 7년, 10년 이렇게 3가지 정도만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채권 중에서 하나를 좀 추가로 말씀드리면 하이힐드 채권 펀드라는 것도 사실 몇 년 전부터 고객분들이 되게 많이 같아요. 그렇죠. 하이힐드, 일드가 이제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고금리를 주는 채권이에요. 근데 고금리를 준다? 왜 고금리를 줄까요? 시장 금리는 똑같은데 그렇죠. 신용 등급이 낮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은 싸게 빌려갈 수가 있는데 신용이 안 좋은 기업들은 아무래도 고금리를 하게 되면 채권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도 리스크가 없어야 되는 거죠. 부도. 그렇죠. 뭐 예를 들어 디폴트 이런 거죠. 그렇죠. 그 회사 망하면 끝나지. 그냥 채권자들은 원금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증권회사에 있으면은 고객분들이 은행에서 넘어오시는 분들, 그래서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채권부터 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채권부터 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한 5년간의 한국 시장 금리를 보면 되게 재미없잖아요. 너무 절대금리 자체가 낮았잖아요. 그래서 회사 치고 뭐고 하려고 보면은 이 눈높이가 이미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를 주는 것들을 CP, 기업보험 같은 거 내지는 전자단기 사채라고 줄여서 전단체라고 부르는데요. 그런 것들을 기업이나 개인들이 투자를 하는데 저는 전단체 투자를 사실은 되게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단기 자체이기 때문에 3개월 정도가 만기예요. 근데 3개월이면 아무 사고가 안 날 것 같잖아요. 3개월이면 3개월인데.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전단체가요. 3개월 단위로 롤오버라는 거 발행, 그러니까 만기는 3개월인데 3개월 있다가 새로 하나 발행하면서 상환시키고 새로 다시 하고 이걸 계속 돌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3개월짜리가 계속 새로 발행되고 그냥 상환되고 형식적으로 된 거지 이게 플랜이 계속 쭉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꼭 3개월 안에 사고가 터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뭐 금리가 조금 기준금리 한번 오르면서 은행가도 2%, 2.5 특판금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1대로 다 있을 때도 CP 중에서 막 5, 8 이런 숫자를 보여주는 CP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소형사들 중에서 그런 거를 거래하거나 고객들 가면요. 그게 결국은 엄청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을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수적인 사람이 많아요. 주식이 등락이 싫으니까 확정금리 주는 채권으로 이제 투자를 먼저 해보겠다. 그런데 신용등급이 낮은 고금리 채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주식은 사실 빠지면 퍼센트로 빠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금이 대부분은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채권은 한번 사고가 생기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100% 손실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하이힐드 채권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등급이 낮으니까 금리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일반적인 시장 금리하고
채권의 가격 움직임은 반비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하이힐드 채권 부류는 달라요. 시장이랑 그러니까 증시랑 같이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이유는 가격 형성에 신용등급이 주는 영향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부도 리스크가 증시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부도 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럼 부도율이 높으니까 등급이 안 좋아지면서 금리가 높아지는 거죠. 그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뜻은 거꾸로 말하면 내가 샀던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증시 차트하고요. 하이힐드 채권의 가격 그래프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얘는 채권인데 어떻게 저는 부르냐면 주식의 탈을 쓴 채권. 채권은 채권인데 주식처럼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채권 투자하세요라고 하는 거는 등급이 그렇게 낮은 것들이 있는 하이힐드 채권은 지금은 아니고요. 미증시가 성장성을 작년, 재작년처럼 좋아질 때 그때는 같이 하이힐드 채권을 가는 게 맞고 지금처럼 될 때는 이런 국채 발행한 그런 채권물들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보통 채권을 할 때 채권만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주식하고 섞어가지고 그 위험 관리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하이힐드 채권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라는 거는 뭐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상관관계가 좀 떨어지는 것들로 해 분산 투자해야 되는데 주식이나 하이힐드 채권은 상관관계가 같은 방향이니까 분산은 분산인데 거의 위험자산에 가까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수익률만 쫓아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시장이 좋을 때는 문제 없는데 어떻게 보면 분산 투자로서의 개념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이런 것도 원래는 딱딱 짚어서 말을 딱 알고 해야 되는데 대부분들은 그냥 채권에만 딱 있으니까 하이힐드 채권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고 그냥 좋은 거다 말을 듣고 채권이니까 덥석해서 나는 분산을 잘하고 있어 하는데 뜯어보니까 아니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한 3년 해서도 이런 얘기 안 했었잖아요. 채권은 좀 생소해요. 팟캐스트 이래서 우리 할 얘기가 없네. 근데 어쨌거나. 과거 3년 동안에는 안 하는 게 맞았죠. 잘하신 거죠. 그렇구나. 어쨌거나 저희가 혹시 이거 보시는 분들이 박수영 부장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타 증권사에서 계시는데 장우석 우인이 이 방송에 나와서 나도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면 저희 초청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열려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봐도 되나요? 저희가 열려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얘기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 생각하면 객이 다 다르잖아요. 고객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시장에서 따지고 할 거 없이 좋은 얘기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얼핏 제가 듣기에는 이게 지금 막연하게 지금 이제 1, 2, 3, 4등이 지금 아마존, 애플 이런 쪽에 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의 해외 주식 투자자분들이. 근데 이제 그렇게 큰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국채가 선뜻 손에 안 가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좀 이렇게, 그나마 내가 한번 내 매매에, 내 분산 투자에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면, 초보자들이. 근데요, 저희가 그 9월부터도, 그 다음에 10월에 또 장 많이 빠지면서 유튜브 하고 오프라인 세미나 미주미 식구들하고 같이 했잖아요. 그 와중에 제가 이런 시그널들 드리면서 분산 투자 자꾸 하시라고 했는데, 실제로 저한테 계좌를 맡기신 고객분들이 미주미 회원분들 중에 9월 세미나 이후에 굉장히 많이 맡겨주셨는데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면요 실행을 잘 하시던데요.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손이 그러니까 국채까지는 아직 덜 사더라도 국채까지는 덜 일단은 사더라도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전체 중에 성장주에 되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 성장주 비중을 줄여 놓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올인되어 있어서 이 교수님도 지난번 유튜브에 다 갖고 있으면 버틸 수가 없다라는 말 계속 하셨잖아요. 진짜 줄이시고 바꾸는 전략을 되게 잘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니고 오과장이 많이 하세요. 지금 몸도 피곤하고 어쨌거나.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미국 기업이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잖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오늘 스타벅스. 스타벅스 저희가 이제 이거를 몇 개입니까? 몇 개?
아, 이거 지금 다이어리 행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이거 후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20몇 개를 도장을 찍으면 17개 중에서 빨간 도장 3개를 또 네. 찍어야 돼요. 스타벅스 이렇게 잠깐 이제 너무 머리가 아프실까봐 네. 제가 그 스타벅스를 음료수를 시키면 몇 개를 시키면 스타벅스에서 다이어리 주는 행사를 네. 하고 있잖아요. 저 아직 못 받았어요. 아니 이게 몇 네. 개예요 전체가? 총 7개 중에서 신제품을 3개를 먹고 그런 것도 있어요. 신제품이 좀 가격이 비쌉니다. 어쨌거나 네. 이렇게 해서 먹으면 개수를 채우면 다이어리를 네. 주는 건데 그쵸. 그 스타벅스 이번에 제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봤더니 다이어리가 딱 갖고 싶진 않아. 딱 욕심이 안 가. 욕심이 그죠? 디자인이 작년보단 좀 못한 것 같더라고요. 이 주가가 작년 요새 예뻤는데. 주가가 좀 올라와서 오냐오냐 했더니 방만해진 거예요? 방만해진 것 같아요. 다이어리를 어떻게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다이어리가 뭔가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이쁜 맛이 없고 약간 뭐 그냥 그럭저럭 그죠? 네, 그런 근데 색깔은 다양한 아까 봤으니까 이렇게 네. 뭐 노란색도 있고 네. 뭐 곤색도 있고 이렇게 있던데 네. 뭐 제가 보기엔 다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근데 벌써 한 가지 아이템은 거의 솔드아웃. 어떤 민트색. 아 민트 작년에 파스텔톤 많았는데 인기 많았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그 파스텔톤 민트 하나 있었는데 그게 거의 다 나가서 그 스타벅스 앱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 사이로도? 네, 그거 하는 그 어플에 보면은 매장마다 보유하고 있는 잘 나가는 그 다이어리가 몇 개가 남았는지 소진된 거 남아있는 매장 이 검색이 또 다 돼요. 그만큼 엄청난 사람들이 이용하고 관심이 많다는 아 진짜 어마어마하긴 해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네. 항상 스타벅스에서 그 다이어리라든가 다이어리를 못 가져가면 텀블러라도 텀블러가 떨어지면 아까 오면서 봤는데 스푼 받침대가 있더라고. 그래요? 되게 예뻐요. 네. 숟가락을 놓는 것 같은데 네. 되게 예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커피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걸 좀 하고 있는 것 보다 느꼈는데 사고 싶더라고요. 이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일단 뭐 네. 아쉬운 점은 그렇지만 스타벅스 주식을 얼마나 투자하고 있냐라고 또 들어가면 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예. 사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긴 하지만 그렇게 투자는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순위 한참 밖에 있어요. 지금 뭐 탑10에 들어올 수도 없고 사실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4위 정도 매장 수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안타깝지만 스타벅스는 뭐 커피는 마셔도 주식은 투자하지 않는다는 건데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가까운 아는 기업부터 한번 투자 한번 해보자.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색깔에도 굉장히 맞아요. 그래요? 네, 경기 소비재하고 필수 소비재하고 이게 잘 나가는 게 약간 역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많이 투자해서 갖고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 경기 소비재에 가까울 수 있어요. 반도체랑 이런 것들하고 연계가 되면서. 근데 이거는 경기가 좋아도 안 좋아도 계속 먹는 거. 필수 소비재에 가깝죠. 맥도날드, 스타벅스 이런 것들. 이거 그런 것들 주가가 지금 아직 이게 탄탄해요. 또 비싸잖아 이거. 백다방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백다방? 싼 거. 아니에요. 네. 뭐 이게 사실 왜냐면 이게 제일 큰 컵인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물론 이제 비쌀 수도 있지만 잠깐 뭐 하루에 한 잔 정도, 이틀에 한 잔 정도는 자기 위해서 약간 사치를 좀 부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그 음식에 투자는 더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여행부터 음식까지 옷, 자동차 되게 부류가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금액의 분량으로 사치를 누리기가 편한 게 음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국내 경기 계속 안 좋잖아요. 몇 년 사이에도 되게 느낌 다른데 그러면서 백화점이 많이 매장들이 변한 거 느끼세요? 그래서 백화점 가는 것도 많이 줄었는데 저는 백화점 잘 안 가죠. 가더라도 보통 의자에 앉아있죠. 또 옛날에는 백화점 그렇게 싫어요. 물건 파는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음식점이 진짜 많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경기가 성장이 둔화되거나 이렇게 보이면 이런 거에 사치하는 이 소비는 오히려 늘어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와 같은 개념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을 때는 화장품 풀 세트를 사는데 좀 안 좋다 그러면 립스틱만 사서 만족하는 뭔가 사긴 사야 되겠고 그냥 립스틱만 좋은 거 사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옆에서 많이 보니까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뭐 하여간 경기가 뭐 사실 이제 한국 경기는 뭐 안 좋죠. 안 좋아서 뭐 저희가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안 좋은 상황인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욱더 그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해외 분산 투자, 그 다음에 뭐 달러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절실한 게 아닌가.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국민연금공단의 어떤 포트폴리오 보여드렸습니다만
국민연금공단이 해외를 잘해서 만약에 0.1%포인트 수익률만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연금 고갈도 1년씩 계속 유예시킬 수 있다는 정말 좋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0.1%만 수익이 올라가면 그 이제 지금 아드님 있잖아요. 네. 아드님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 국민연금을 아드님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되잖아요. 아들이 나는 뭐지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열심히 해서 수익만 잘 낼 수 있으면 일단은 뭐 이제 사실 좀 일본하고 비교하고 캐나다와 비교하면 솔직히 상당히 떨어집니다. 워낙 한국에 많이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내년부터는 한 20% 정도를 하겠다고 얘기했으니까 확정을 지었으니까 예 일단은 이건 꼭 비단 뭐 어떤 기관들 연금 공단 같은 거에 그런 것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우리 개인들도 그런 좀 분산 투자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이제 이거 뭐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안 됐을 것 같은데 우리 수석께서도 이런 거 우리 아까 오 과장 얘기했던 수석이라고 칭했던 그 분께서도 이게 사실 이제 만약에 그냥 우리가 성장주만 투자했을 경우하고 그냥 가물으라도 만약에 일부 분산시킨 거죠. 네네. 채권에 이만큼 뭐 주식 이만큼 했을 경우 이게 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런 차이점? 네. 제가 볼 때요. 네. 시장 성격에 따라 수익률을 끊어서 보면 되게 다를 거예요. 끊어서 보면. 네. 근데 지금 성장주에 투자를 했는데 과거 5년치 비교한다. 당연히 성장주만 투자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좋겠죠. 근데 시장이 이번에 사이클이 상승 사이클이 엄청 길긴 했어요. 왜냐하면 금융위기라는 커다란 이슈가 20, 10년 후였기 때문에. 근데 정상적인 사이클의 경기를 타는 시장이다라고 보면은 사이클 한 바퀴 돌 때 그게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간에 그 사이클이 계속 도는 거에 평균 수익률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비중 모르겠다. 5대5. 주식, 채권 5대5. 모르겠다 하면 5대5로 중장기로 갔을 때 평균 수익률을 수렴하는 거는 더 좋을 수 있어요. 5대5라는 거 개념 자체예요. 주식이 좋을 때 채권이 안 좋은 거 약간 상쇄가 되고요. 주식값이 내려갔을 때는 제가 금리가 내려가니까 채권 수익률에서 커버가 된다고 했잖아요. 이게 상쇄되는 게 이 사이클이 누적이 될 때마다 되게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비중 조절 관리, 포트폴리오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것도 사실 뭐 그 과거 이제 시장을 한 100년 잡고 보면 그쵸. 차이가 엄청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렇게 깊게 보면 그렇게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중간 섞어서 하는 것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채권 투자가 그렇게 재미가 없다. 물론 맞죠. 재미가 없는 건 맞지만 길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위기도 있었잖아요. 네. 위기 때 그런 것들은 살아남았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못 일어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최고점에 대한 수익률 있잖아요. 그냥 뭐 5년 저기 2009년 3월 9일부터 샀다고 감안하는 거야. 맞아. 제일 저점에 사서 이렇게 올라온 거면 계산해보면 이거 10배는 20배는 하지만 그건 정말 쉽지 않거든요. 솔직히 안 돼.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좀 낮추셔갖고 보셔야지만 이것도 눈에 들어오는 거지. 지금 막 오늘도 지금 뭐 아침에 사서 점심에 파실 분들은 이런 거 지금 무슨 채권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열린 마음 갖고 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게 내용이 되게 많은데 저희가 이제 이게 너무 계속 얘기하면 머리 지날 수 있잖아요. 지날 수 있어갖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다가 중간에 잠깐 끊고 1, 2부 나눠갖고요. 어차피 이제 이거 좋은 얘기도 계속 30분 이상 들으면 이거 뭐 별로 안 좋거든요. 지루하죠. 그래서 잠깐 저희 끊더라도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박 부장님께서 이제 그래서 지금 또 전략도 물론 말씀하시겠지만 아까 잠깐 언급했던 어떤 상품이 좀 나와주면서 뭐 이렇게 딱 나는 사면 되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말씀드릴 거니까 계속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특집으로 저희가 채권 얘기하고 있는데 채권을 얘기할 때 항상 이게 나오는 게 대부분 분들이 그냥 수익률이 재미없어 이렇게 넘기신 분들이 워낙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만약에 9월부터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비교할 수는 없지만 9월부터 아니면 10월부터 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좀 효과는 있었겠죠? 그런 분산했다는 아무래도 엄청나게 좀 손실을 더 막지 않았을까 싶은데. 제가 채권 ETF 최근 수익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 한 달에 아까 말씀드렸던 7에서 10년을 투자하는 IEF라는 채권이 11월 말 기준으로 1개월에 1.35% 수익이 났어요.
근데 사실 1개월에요? 네. 1개월이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장기금리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그렇게 솟은 거죠. 근데 사실은 최근 3개월로 보면 마이너스 0.25예요. 그러니까 최근 3개월에는 초반에는 움직인 게 아닌데 최근 한 달 안에 거의 다 움직였다고 보시면 되죠. 네. 아니 1점 몇이요? 1.35. 한 달에. 11월 한 달. 여기다가 0을 더 붙이면 전체 저희 계좌에 마이너스 손실률 아닙니까? 1점. 거기에 대한 회피하지 마시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왜 어려운 이야기를 저한테 넘기실지 모르겠어요. 10.35% 마이너스 났는데 이미 1.35% 수익이 났으니까 대단한. 지금 한 달 동안, 딱 한 달 동안만? 네, 11월 한 달간. 엄청나네요. 근데 아까 지금 장기물 같은 경우 가격 변동이 좀 더 많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가벼운 퀴즈. 네. 장기물이 1.35였잖아요. 그러면 초단기물은 수익률이 1.35보다 당연히 초단기물? 네. 더 작은 거? 하여튼 뭐 네. 올라갔지 않을까요? 더? 올라갔는데 이제 폭 자체가 폭이. 얘가 1% 올랐다 그러면 얘는 네. 1%보다 많이 오른다 적게 오른다? 네. 갑자기 학생이 됐어. 난 적게 오른다. 단기물이니까 가격이 잘 거고 수익률은 높아질 거고요. 높아지는 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좀 생각이 없는데요. 가르쳐주세요. 네, 장기물이 가격이 올랐으면 단기물도 같은 방향이라면 오르긴 오르죠. 근데 오르는 속도랑 폭이 다르다고 했어요. 길게 빌려줄수록 금리가 내렸을 때 가격이 많이 솟아서 1.35니까 그렇죠. 단기물은 그거보다 낮게 되겠죠. 그래서 초단기물은 11월 한 달 동안 0.19%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리 변동에 영향을 많이 안 받은 거죠. 근데 아까 중기물이라고 II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3년에서 7년 만기 섞은 ETF거든요. 거기 수익률은 0.8. 그러니까 이 느낌이 오시죠. 네. 이론적으로 배웠던 게 실제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에 다 반영이 돼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어쨌거나 전부 다 플러스죠. 그렇죠. 그러면 뭐 이것만 가지고 대충 머릿속으로 내가 100이면 50을 여기 가져갔다고 그러면 대충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이렇게 마이너스가 상쇄됐을 때 대부분 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성장주에서 마이너스 10 된 거 여기서 1% 됐다가 아니라 아니죠. 포트폴리오가 전체에서. 전체를 줄여놨으니까 마이너스 10이 되더라도 비중이 100을 갖고 있을 때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중을 반으로 해서 마이너스 10이면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률은 사실 마이너스 5인 거예요. 마이너스 5죠.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에서는 한 0.78은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상쇄되면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전체 성장주 갖고 있을 때는 마이너스 10인데 포트폴리오 반반 갖고 있으면 여긴 마이너스 4니까 충분히 상쇄가 되는 거 맞죠? 와, 마이너스 4%면? 마이너스 4%면은 3일 전에 애플이 하루 빠진 하락폭을 말씀하신 하루에 뭐 그냥 대형주가 뭐 그 정도 빠지는데 사실 우리 주식 그래프 얘기할 때 장기 그래프 보면서 결국에는 우상향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장기를 계속 확대 해봐요. 그러면 사실 그 사이에 장기는 장기인데 추세 사이사이에 하락폭이 있는데 그게 현실의 그 하락폭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하면 생각보다요 그 견디는 거 만만하지 않아요. 어려운 거죠. 무섭죠. 네. 무서워요. 하여간 뭐 특히나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서운 상황이 오신 거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전체 100에서 절반을 뚝 잘라서 이제 분산해서 하면 어쨌거나 4가 나왔는데 그거를 또 글로벌 분산이 아니고 한국 주식에 올인되신 분이 그러면 그럼 더 엄청나게 더 무서운 거기 때문에 글로벌 분산, 그다음에 글로벌 분산 더 넘어서 채권에 대한 어떤 그 관심 굉장히 필요하다고 좀 그죠?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요. 우리가 해외 주식 투자하면 한국 돈 아니고 달러로 투자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달러 가격이 플러스잖아요.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 마이너스 4가 아니라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보다 더 적은 거예요. 엄청나죠. 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진짜 뭐 저기 혹시 이제 끝내야 되는데 잠깐 쉬었다 할 건데요. 그 우리 박수영 부장님 그 해외 전담 팀 소속인가요? 아니요, 저는 현장에 프라이빗 뱅커. 그냥 뭐 PB죠. 원래 해외도 하셔야 되죠. 국내도 하셔야 되고 채권도 하셔야 되지만 해외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진 않아요. 네, 근데 굉장히 그 어떤 누구보다도 상당히 많은 박식하게 어떤 그런 깊이가 상당히 남다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진 않은데. 그렇게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아닙니다. 저희 기준. 본부장님 모르는 거 너무 많아서 네. 많이 배워야 돼요. 네, 그래서 네.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정말 진실되게 어떤 뭔가 좀 제대로 된 컨설팅 조언을 받고 싶다 그러면 박소영 부장님 같은 분을 찾아오셔야 되는데 여기가 여의도 아닙니까? 네네. 여의도이기 때문에 사실 뭐 여의도 주변에 있는 분들은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시면 바로 볼 수 있고 일단은 IWC라고 여기가 네, 예, 저희 근데 예. 조직 개편할 거랑 아마 명칭도 또 똑같아요. 그래서 네, 미래에셋 아주. 대우증권의 박소영 부장이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깐 저희가 이제 너무 길게 왔으니까 잠깐 끊었다가 다시 2부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끊겠습니다.